고성국 씨가 뭐 한동훈 씨 다음은 오세훈이다 얘기를 했을 때 네. 남몰래 미소 짓고 있으셨던 분이 나경원 의원이었을 겁니다. 고성국 씨 본인의 콘서트를 열겠다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은 다시 울상이 됐을 것이고 저희도 굳이 뭐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강용석 전 의원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득표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죠. 돈은 많이 받죠. 돈. 그러니까 돈벌이로 정치를 이용하시는 이런 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총장에서 단 한 명도 한동훈 대표 제명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을 넘겼다. 예, 공을 넘기긴 넘겼는데 사비나 이니에스타처럼 좀 제대로 넘겨주든가. 이거는 찜찜하게 좀 넘겨주는 기분이에요. 아 패스가 좀 시원찮았다. 아,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슈터링 기분이죠.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사과는 사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단계 단계에 관해 사과 아니다. 사과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빌미를 장동혁 대표가 준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여러분의 부정확한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좀 정정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기자, 뭐 타부서로 발령이 났다, 잘렸다 등등 말이 많고, 사표 내고 나갔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휴가 갔습니다. 휴가. 네.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써갖고 네,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휴가를 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기자님이 함께 저희 브리핑 시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자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JTBC 강희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정치부 계시는 거죠? 네, 정치부에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라이브 뉴스 팀이랑 저희 그 지선 방송 기획단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신 기자님이랑 어떻게 선후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선배시죠. 신혜원 그래요? 선배가 선배가 네, 저보다 한 3, 4년 아, 선배입니다. 그래요? 네. 네. 최윤경 기자님은 당연히 한참 예, 선배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그러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윤경 기자님은 부장이시잖아요. 그분은 부장이죠. 예. 높은 네. 분이시네. 부장이시죠. 높은 분이에요. 네, 밥당번 네, 두실 분. 소년급제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치권 관련 여러 뉴스들을 우리 강희연 기자가 좀 전해주실 거고요.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현직입니다. 김성열입니다. 네, 전직 아니고 현직입니다. 현직이고 심지어 가장 높아요.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럼요. 이인자. 네. 2인자. 네, 이인자. 금방 날아갑니다. 네. 시간 금방 옵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 높아요? 원내대표가 높아요? 원내대표도. 그럼 3인자구나. 왜냐면은 당원들의 의회에 뽑힌 수석 최고가 또 높아야 되는 근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뽑는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존중을 해줘야지. 생각해보니까 대표가 없으면 권한대행을 수석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하네요. 그거는 그건 당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은 민주당은 수석 최고. 수석이에요. 네. 네. 왜냐면 당원들에 의해 그렇지. 선출됐잖아요.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수석 최고가 원내대표보다 어떤 특성한 상황이 되면 더 높다고 높은 지위를 봐야죠. 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저희한테 무슨 당 대표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개혁신당에서 1, 2, 3인자 가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아, 싶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시죠. 그 김병기 의원이 결국 당을 떠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확정한다면 최고위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이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다라면서 이제 무죄 입증을 확신했습니다. 네. 자, 일단 제명이 윤리에서 이제 결정이 됐고 뭐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제명인 건데 그 전에 이 김병기 의원은 원래 탈당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탈당을 이제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놓이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놓이지만 예. 좀 늦었다. 좀 많이 늦었죠? 예, 많이 늦었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에서 의원의 경우는 무조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의원총회를 열지 말아달라, 그리고 최고위에서만 나를 제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 요청은 들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그냥 무조건 의총을 열고 과반 이상의 이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의총도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의총은 네. 뭐 본인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당원 당규상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네. 재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윤리심판원에서 나왔던 그 제명 그대로 그냥 준용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제명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갑질 관련한 의혹만 지금 10몇 개가 나오고요. 거기에 공천비리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지역구에서 뭐 무전 취식 이런 것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정도면요, 국회의원 제명감이지 당 제명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선을 그을 거면 확실하게 하고 정말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지도부로 뽑아놨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뭐 사실이 다 아니라고 하고 사실을 자기가 밝히겠다는데 사실이 아닌 거로 이렇게 밝힐 만한 것들이 몇 개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뭐 여러 유력 증거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보좌진들로부터 나온 증언들은요, 예. 대부분의 증거가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사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민주당도 제명 의결이 나온 것으로 보고요. 네. 이건 뭐 변명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제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면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처벌될 것은 처벌되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 국회의원의 이 갑질 문화가 지금 너무 좀 심하죠. 지금 강선우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또 이해훈 후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이 부분만큼은 이제 네. 국회의원의 갑질을 좀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그 국회법에 보면은요, 네.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조항이. 네. 네, 그 의무 조항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갑질 방지 의무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국회법에. 이게 사실 그 좀 선언적인 의미가 네,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 전체가 직장 내 갑질을 막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냥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법으로 국회법 안에 국회의원의 의무에 네. 하나를 넣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야 될 텐데 조인트 방지법 이런 것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고요. 네, 조인트 방지법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여튼 김병기 의원은 당을 나갔고요. 경찰 수사 뭐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빠른지도 저는 오히려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은 물론 듭니다만 경찰 수사 잘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날렸던 무인기, 그 무인기 만든 사람 나왔죠? 보낸 네,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우라늄 공장 방사능 수치가 궁금해서 날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칠한 걸 그 무늬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요. 수제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질 않길 바래서 일종의 위장색을 제가 칠했었습니다. 우라늄 공장 거기 있는 방사선이랑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었습니다. 북한에 있다는 것만 이유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와, 어떻게 그런데 이 네. 남성은 이제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 무인기를 이제 제작한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제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정확한 이제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으로 날리는 이 대범한 행동을 하는데 또 묘하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뭐 잠깐이라도 근무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정권과 혹시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6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시기에 지금 이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업체 그러니까 이 드론을 만드는 업체의 대표하고 이분이 똑같이 사장이고 한 사람이 이사고 했다 보니까 대통령실 근무 경력 이력도 겹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뭔가 뒤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뒤까지 캐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두 분이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들이 어쨌든 대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롭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그냥 정말 간 크게 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세력에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왜 계속 이렇게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뭔데 이걸 예성강에 있는 우라늄 측정을 그거를 직접 측정하겠다고 네. 이렇게 나서는가?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뭐 어떤 처벌 내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이분들이 이제 변론을 할 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하겠죠.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드론을 날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무엇이 문제인가 예.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법은 북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함은 남북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북한은 또 반국가 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이게 참 제가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과거에는 그 운동권 쪽에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에서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보면은 북한에 이제 뭐 예전에 임수경 씨도 그러긴 했지만 네. 이렇게 북한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을 했던 게 헌법 3조상에 내가 대한민국 영토에 내가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면 이제 무슨 소리냐 반국가 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내가 드론을 날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것은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 공역이라는 게 네. 일단은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항공보안법 같은 건 당연히 적용이 될 그렇죠. 거고. 항공보안법 같은 게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적죄나 뭐 그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느냐가 예.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적죄나 국가보안법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북한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던 법이 이분들한테 이제 적용되게 이제 논란이 되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이 좀 격세지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댓글에서도 이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외환죄 아니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어쨌든 이제 현직은 민간일 테니까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보내는 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지 이건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외환 유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예. 외환 유치가 성립되려면 적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드론을 날리는데 북한과 통모를 했어야 되는 게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는 성립이 되기가 힘들고 이제 적에게 이롭게 한 행위로서 이적죄가 성립될 수 일반 있느냐가 이제 네.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참 하여튼 세상이 바뀌다 보니 이것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도 이게 하는구나 싶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측면이든 이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어쨌든 인턴
인턴이라도 직을 주고 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배우설 이런 것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배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여기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인사검증 제출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이 대통령실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하게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도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막 불 지르고 막 미국 깃발 태우고 이러는 진보 쪽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인턴으로 집어넣는 거나 비슷한 일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극단적인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내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그 5년 요 선고된 거 이제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네. 그 내용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6일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초범, 나이, 성품, 행실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고 설명을 네. 했는데요. 이 그 재판부의 판단에 보면 특검 측 주장을 대부분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라든지 또 비합본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또 계엄 선포물 사후 작성 및 폐기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유죄로 판결을 네. 한 겁니다. 그 성품 행실 이런 거는 좀 가중처벌 영역 아니에요, 이게? 이게 깎아줄 건가? 성품 행실이? 아, 그리고 초범은 뭐야 도대체? 아니, 초범을 나는 깎아준 게 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금요일 아침 방송에 네. 이제 김준우 변호사가 농담처럼 그래도 뭐 초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단 말이에요. 야, 이 무슨 초범이라고 봐주냐. 근데 그랬는데 초범은 사실 좀 양형에서 요소로 고려는 해요. 초범은. 아니 이 윤석열한테 초범은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범죄 혐의에서 초범이 적용되는 게 사실 조금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초범은 뭐 다른 범죄에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양형 요소에 고려를 하긴 하는데 내란도 초범 봐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범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초범은 그렇긴 한데 내란 정말 2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제가 볼 때는 90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100이었다. 그러면 99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1을 이 5년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빼야지 이런 건.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야, 이 판사님 정말 제대로 된 판사님이네. 야, 그래서 너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5대, 너는 이것도 잘못했네. 너 10대 추가. 그래서 500대, 1000대, 2000대까지 딱 올라갔어. 그럼 야, 2000대 정도를 때리겠구나 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야 돼.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한껏 올려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2대를 판결하니까 형량에서. 이건 너무 오히려 약간 국민들을 좀 우롱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네. 뭐 제가 재판부를 변호할 건 아니지만 저도 이게 좀 약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실익. 예. 이 5년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살까? 왜냐면은 지금 저쪽에서 사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고 최소한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는 부분을 좀 재판부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은 이유로 네. 어차피 5년을 하든 10년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를 하든 원래 이 사람이 받을 형량에는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국민의 뭐 법감정 내지는 이 사람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그 일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도 구형 때린 거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때려줘야 어차피 실익은 이거나 저거나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실익이 오히려 10년이나 뭐 그 이상 때리는 게 훨씬 더 의미이지 않나? 뭐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사법부 신뢰를 그래도 좀 올려줄 만한 어떤 그런 기회였는데 네. 그 기회를 차버린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직위원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을 할 거야라고 또 기대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이 해버리면 어떡하죠? 초범이니까 연령이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또 용서 뭐 일정 부분 이거는 좀 빼줘야 되지 않냐는 명분을 삼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런 게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네.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라는 요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거 그러냐면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이 여기서 만약에 안 됐다면
그랬다면은 내란죄 재판 전체가 흔들릴 뻔했어요. 근데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여기 1심 법원에서 인정을 함으로써 네. 직위원 재판부도 이거를 부정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고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절차법정 네네네네. 무기가 이 재판에서 봉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공수처는 이거 수사할 권한이 없다. 요거 이제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요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이 의미만큼 진짜 확실히 이번 재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직위원 재판부에게 넘기면서 네. 본인들은 형량을 낮게 주면서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주장할 거를 제거해 주는 네네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 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방금 강 기자님이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러셨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짐이 빠졌고 아닙니다. 마음이 저도 불편하신 이제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언뜻 못 봤습니다. 사과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과 좀 해,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이번 재판에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법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해당하진 않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직권 남용 범죄에 관련 범죄로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뭐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로 항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요번 주만큼은 좀 우리 저 패널 분들께서 강 기자님 이제 처음 또 오셨으니까 아, 네. 숨 들이마신다 싶으면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잠깐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그래도 부장님께서 네. 말 길어져서 못하게 하면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일단 전화 올 뻔해. 경고일에 네, 전화 받을 뻔했네. 부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최 부장님 우리 안 쳐다봤어. 박상수 의원님만 쳐다봤어. 저한테 전화 준다 그랬어. 근데 이게 네. 수사 권한 이제 여부도 쟁점이었지만 네. 이 영장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법부의 영장을 받은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재판부에서 이게 수사 권한 없다. 그리고 영장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 순간 사법부 신뢰가 훨씬 더 망가질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어떤 이 내용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하여튼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한 거는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거라고 예, 저도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와중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주 네. 평화로운 일상을 또 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건데요. 네. 그 1월 14일이죠. 지난 14일에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피트니스 이제 입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호텔 헬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날이 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그 전날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일상을 이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발견이 된 게 이제 성북동에 있는 한 돈가스 집에서 이제 배우자와 함께 뭔가 이제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를 고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여기 성북동 맛집입니다. 이 돈가스 집 가보셨어요? 알죠? 아. 그 맞죠? 예, 여기 맛집 딱 이 물통만 봐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돈가스. 근데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도 어딘가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일상들을 그래도 좀 한번 즐겨보려는 그런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그 수사 받고 재판 받는 거는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차분하게 우리가 너무 저기 하지 않고 지켜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분도 지금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을 경우에 글쎄요, 제가 진짜 다시 보기가 형량을 좀 어렵겠죠. 참 정말 말하기가 힘든 그런 수준이기도 해서 굳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 뭐 이건 오래 말씀 나눌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지금 참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중입니다. 네. 지금 천하람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했는데요. 이 전날에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으로 뭐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빨리 그럼 청문회에서 이 이혜원 후보자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우리 당의 좀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 쪽에서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청문회를 열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거 자료 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위원장들이 그거 내세요 그러면은 냅니다. 그 전날까지도 안 내다가 내요. 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나온 자료만 가지고도 아니 불법 청약을 통해 가지고 장남을 위장 미혼을 하고 수십억 대의 아파트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어떻게 경제부처의 수장을 맡깁니까? 이혜훈 후보자는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세운 5대 검증, 뭐 병역, 부동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5개 다 해당돼요. 부적격 그랜드 슬램이라고요. 제 역대 이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청문회를 안 연다고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수사 받는 거, 경찰이 하면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 뭐 하시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되고요. 이거 국힘이 안 하면은 저희 개혁신당만이라도 할게요. 네. 천하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석의 개혁신당이 107석의 국민의힘보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선명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당원들이 굉장히 좀 속상해하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은 이슈들에서 세석의 개혁신당이 107석의 국민의힘을 리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개혁신당보다 못한다. 네, 지금 그러한 것이 이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러한 지점이 있고 이 위원장 자체가 우리 당이에요. 이미자 의원. 네. 예, 근데 위원장부터 보이콧을 해버리면 이 청문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전략기획위원장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문,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일단 듣는 건데 이것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들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국민적 입장에서 의혹 해소가 안 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더 큰데 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를 이거 도와주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볼 때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분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지? 근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이런 사람이 좀 몰랐다. 아니 도대체 왜 데려가신 거예요, 도대체? 5번이나 공천받고 이분이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보를 하고 아니, 청문회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긴 왔네요. 아니 그죠? 국민의힘이 오세요 양탄자 깔아드린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너무 근데 이상해요. 이혜훈 후보는 윤호개인의 센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였다니까 윤호개인의. 센터까지는 아니고 아니 센터예요. 그 연설 사진 정도. 보시면 윙 센터에 정도. 딱 있고 옆에 이상규 위원장이 딱 있어요. 이상규 위원장 여기도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센터면 센터인 이유는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혜훈을 또 윤석열이 살려줬더만 한번. 예. 네. 지난주에 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윤석열 비망록. 예. 비망록 보면 정말 이 세계관은 저도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세계관인데 그 민주당이 왜 이러는가? 김병기 의원은 제명하면서 이혜훈 후보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이혜훈 후보 건과 관련돼서는 어찌됐건 최종적인 책임은 또 대통령께서 인사권으로 지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양탄자를 깔아줄 이유가 없는데 왜 양탄자를 깔아주지?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 만들어진 기획예산처라는 곳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데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뭐 한두 개 의혹이 터져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단독만 지금 40몇 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은 인사검증 안 한 거죠. 자, 이 정도로 인사검증이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위에서 내렸을 때예요.
위에서 그냥 이 사람 해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인사검증 부서들이 일을 못 합니다. 왜? 알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은지 한번 봐봐. 이게 예. 아니고 그럼요. 이 사람 무조건 해야 된다. 인사검증부서가 그냥 자신들이 일을 해서 올리면요.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예. 인사검증부서 다 모가지 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비리와 의혹이 많은데도 안 나왔다라는 거는 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돌리는 건 결자해지밖에 없어요. 이거 내리신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전화 주셔야 돼요. 그만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그걸 하더라도 네.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건 이해가 안 가죠. 예. 네. 누가 전화해야 돼요? 현지 누나가? 또 시작하네. 또 색깔로 또 색깔로. 판사님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의혹 또 하나 추가됐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지금 네. 그 인사청문회 상황을 조금 아, 한번 다시 네네네네.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청문회가 열린 거는 아니고요. 네. 안건이 상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야 의원들이 앉아서 이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 공방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미자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재경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양당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하루 이틀 지나고서라도 청문회는 열자라고 다시? 다시 하자고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통과시키거나 하는 네. 것은 약간 겸연쩍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공직자 상에도 일단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건 청문회 없이 그냥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고 네. 또 국민의힘이 결국 이 부분은 좀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지적해야 된다 봅니다. 일단 열고 하여튼 문제점 다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부적절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잘 국민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들에 비하면 이건 사실 조금 네, 조금 짜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큰 의혹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그 아들 무상거주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혜훈 후보자가 세종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 월세를 지명 직전에 27개월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아들은 무상으로 거주를 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네, 원래 이제 무상 거주 의혹 제기되니까 아니다. 매월 전세 사용료 정상적으로 맨날 월세 사용료 받고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27개월치를 나중에 이제 문제 되고 나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8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동안 안 받았던 거지. 예. 뭐 요 정도. 그냥 엄마와 아들이 네. 할 수 있는 일인데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네요. 정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엄마 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엄마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이 사안은 탈세예요. 명백한 탈세입니다. 예,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안 한 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제해가지고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했어도 다 세금 부과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거짓말을 한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좀 예. 아니 지금 청문회 앞두고 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내 아들한테 좀 공짜로 살게 해줬다. 미안하다. 이러면 이제 물론 욕은 좀 먹겠지만 그래도 뭐 해명은 되는 건데 마치 그동안 월세 다 받은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2년 뭐 3개월치를 한 방에 받으니까 마치 낸 것처럼 이게 좀 거짓말. 이게 월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적절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시세에 맞나? 아들과 관련해서는 부정 청약 의혹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의혹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가 여기 고구마는 안 돼요. 고구마는 건들지 마세요. 고구마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고구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밝혀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청문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는다니 정말 저는 항상 그래요. 국민들의 3대 영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부동산, 입시, 군대예요. 네, 병역. 네, 병역. 그러니까 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 모두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때는 공직자를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김건희 씨 때문에 각종 명품 브랜드를 알 수 있듯이 이혜훈 후보자 때문에 우리도 각종 명품 아파트의 이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나도 처음 들었어. 뭐 이제 네. 뭐 정말 전 국민들이 알아요. 그 아파트 이름. 원 펜타스. 펜타스, 베일리 뭐 해가지고 뭐 무슨 DH 줄줄이 뭐 퍼스티어, 퍼스티어 아이파크. 뭐 이제 정말 이런 이름들 국민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이름들이 그냥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세종시 아파트 임대차는 굉장히 그에 비하면 자잘하지만 또 네. 부동산이네 라는 느낌이네. 또 부동산. 또 아들이네. 이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분이 근데 20여 년을 그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중요한 당직도 하고 당직도 하고 그러나 뭐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그 한동훈 전 대표 단계 논란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사과가 이번에 처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2분 5초짜리 분량이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이 단계 사건이 불거진 뒤 첫 사과를 한 건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그 사과는 했지만요.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이제 사과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친한계와 또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그 파와 또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요. 당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길 또 용기 내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 이런 입장을 또 내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금쪽이의 투정문이다. 장희찬 씨 이번에 저 대법원에서 판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법원에서 여론 조작을 인정해 줬죠. 유죄 취지로 여론 조작을 돌려보냈으니까. 인정을 해줘서 장혜찬 씨는 뭐 그에 대한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 저는 그냥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장혜찬 씨, 뭐 박민영 씨, 뭐 김민수 씨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5개월 뒤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당이 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윤리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다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매체 야당 반장이죠. 야당 반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그 의총장에서 단 한 명도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 매체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 제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당 의원이 한 40명.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과하고 제명도 철회해야 된다는 양비론적인 입장이 20명. 그러니까 합치면 60명이 넘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당 의원 중에 과반이 이 제명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열의를 보류하고 했던 것도 이 의원들의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야당 반장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 거기서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 매체에서. 아 실제로? 예.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려서 그랬더니 그 정도 인원이 나오더라. 40명, 20명 근데 해서. 발표는 안 한 거예요? 네, 발표는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 쪽에도 알려주고 아마 장동혁 대표 쪽에도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다 다 얘기를 했을 거고 실제 그게 그날 최고위원회의하고 의총 분위기에서 의총장에서 단 한 명도 한동훈 대표 제명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총장에 그때 이제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기자들도 다 얘기하는데 단 한 명의 우리 당 의원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강희영 기자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정치부 기자시기도 하니까 또 국민의힘 소식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을 찬성한 사람이 없는 정도 분위기인지 아니면 당에서는 좀 나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혹시? 일단 제가 소식이 좀 늦긴 한데요. 나온 지 좀 돼서.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 라이브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좀 선거 방송 기획단을 아니 그걸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기도 싫겠죠. 아, 그래요? 그 안에 내부 상황은.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또 의견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사이드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명까지는 아니다가 과반인 거는. 근데 제가 맞아요. 볼 네.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사과는 사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걸 사과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본인 우리가 봤던 그 스스로가 사과요. 뭐 배야 그렇죠. 네. 보세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다,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는데 네. 그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오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예 선을 딱 그었습니다. 별개로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한 그 뒷문장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왔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무너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 것이지 단계 관해 사과 아니다? 사과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빌미를 장동혁 대표가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애초에 당무감사위도 조작이었고 윤리위도 조작이었고 모든 내용이 조작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일부의 조작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돌아갈 때는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의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 의혹을 남기지 않는 정도의 아주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거대한 구멍 두 개를 뻥뻥 뚫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대표가 사실상 저는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물러나기 싫고 계속해서 뭔가를 덮어씌우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또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빌미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줬고 그리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도 사과했다 그러잖아요. 뭐 계엄에 대해서. 그것도 사과 아니다. 이것도 사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계엄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규정을 못합니까? 이미 판결까지 다 나온 건데. 근데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엉망으로 했었던 것, 그것들을 다 옹호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사과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엉망으로 하는 것들 또 빌미로 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네. 주어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과를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이나 우리 그 지지자들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 가는데 지금 동행을 하고 왔어요. 동행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지금 윤리위가 얼마나 지금 절차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요 윤리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 윤리위 규정의 17조 2항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징계심의 대상자는 그 징계에 있어서 우려가 있을 때 서면으로 그 윤리위원들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 신청을 하려면 윤리위원이 누군지 징계 대상자가 알아야 돼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윤리위원이 누군지를 알려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아마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윤리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윤리위원 중에 기피할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절차적인 부분인데 윤리위원들이 자기들의 그 대상자가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자기들의 이름이 대상자에게 알려지는 것도 그랬는지 이걸 안 알려주고 못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당의 윤리위가 제대로 된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네.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전화 오겠어. 당에서 매우 또 중요한 일일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좀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하긴 하죠. 예, 마음이 그 좀 아프네요. 한동훈 대표 사과 부분으로 돌아가서 네.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은 공을 넘겼다. 예, 공을 넘기긴 넘겼는데 공을 좀 무슨 사비나 이니에스타처럼 좀 제대로 넘겨주든가 이거는 찜찜하게 좀 넘겨주는 기분이에요. 아, 패스가 좀 시원찮았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슈터링 기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슛인지 센터링인지 알 수 없다. 슛인지 센터링인지 알 수 없다. 하늘 네. 위로 그냥 차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사과를 하면요 항상 정치는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가면 내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징계는 조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이게 사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과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라디오에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가족들이 쓴 게 맞다. 나에게 돈을 던져라. 이게 너무 깔끔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 그냥 맞아. 그건 끝냈었으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예. 근데 요번 사과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아예 좀 안 좋은 부분이 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힘이 진짜 없대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예, 지금 단식이 진짜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없는데. 단식은 전 뭐 그냥 화면상으로 봤습니다만 약간 찐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찐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죠. 예. 어제 우리 친한계 인사 중에 한 명이 네.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만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장동혁 대표가 요 단식을 하면 이제 물이랑 소금을 먹고 단식을 그렇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소금을 조금 그 잘못 먹었나 봐요. 그 처음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금이 좀 좋지 못했는지 소금 여러 맛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좋지 않은 소금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전해질 균형이 깨졌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약간 단독입니까? 네, 좀 잘못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동혁 몸이- 대표 소금 잘못 먹어서 배탈 났다. 그러니까 배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몸이 되게 안 좋아졌다. 뭐 소금을- 장염이란 얘기는 있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소금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전해주는 소금은 아니에요 혹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죠. 이게 그 무슨 말씀? 거기서 뭐 소금을 어떻게 했겠죠? 우리 소금은 안 하시나요? 소금은 없어요. 예, 소금 편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 아주 소금 찍어 소금이 먹어도 조금 맛있을 것 같아요. 잘못돼서 몸에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를 좀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만으로도 사실 좀 되게 힘든 건데 그 소금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까지 생겼으면 진짜 몸이 많이 힘들 겁니다. 예. 이게 우리 단식이라는 걸요 이렇게 희화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민주당의 뭐 인사 보니까 4일하고 뭐 민주당 인사는 아니죠. 민주당 측 인사인데 4일하고 뭐 그렇게 쇼하냐라는 식으로 막 올리고 그랬던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진정성 있게 야당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고 네. 예,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오늘 아침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상황이 좀 전해졌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서 오늘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의료진의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탈 사인이 떨어진 상태라는 의견이 있었다. 네. 긴급 수액 처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현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는 하여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료진이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수액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좀 아마 취하지 않을까. 단식을 할 때도 그래서 네. 좀 더 힘이 나는 건 뭐 수액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지지가 좀 많이 몰려야 그리고 고조되어야 본인 스스로도 힘도 좀 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당내에서의 지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 단식을 일단은 뭐 김병기 특검 해라. 강선우, 김병기 특검해라. 그리고 통일교 특검해라.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저희들이 어쨌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도 신천지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이 고양시에서 그런 신천지의 집단적 입당 이런 일들이 막 왕왕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100%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60%든 50%든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걸 때 물타기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받지도 않고 계속 그거 자기들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왜 신천지 특검을 방어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 단식을 뭐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왜 하는지를 우리 김성열 최고는 혹시 아세요? 저희가 당연히 알죠. 왜냐면은 저희가 통일교 특검이랑 네. 이 지금 공천비리 특검에 대해서 먼저 네. 주장을 했고 네. 장동혁 대표께서 그거에 동조해서 단식을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셨으니까. 그럼 이제 이건 네.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이에요? 그렇죠. 의원님 세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좀 곤란한 상황이라 이제 그 자리를 좀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뭐 이슈를 덮으려고 그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예?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식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부분이니까. 그럼 단식을 지금 민주당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자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 네. 자 그러면은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신천지건 뭐 대순진리회건 문제가 있으면 정규 유착 다 끊어내야 됩니다. 예? 실제로 필드에 나가 보면요 이렇게
신천지나 대순진리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지방에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신도 명단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당 10,000원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정교유착 이번 기회에 끊어내면 돼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민중기 특검이 왜 전재수 전 장관 의혹을 덮었는지는 넣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빼고 있어요. 이걸 빼면 이 특검은 정말 알맹이 빼진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특검은 합의하고 그 뭘 넣을 거냐 뺄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면 근데 된다고 이제 봐요. 개혁신당에서 스텝이 좀 꼬였는데 네. 오히려 양당이 이렇게 나올 때 양당을 다 싸잡아 비판하고 네. 제3지대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장동혁 지도부 체제 자체가 약간 윤호개인 세력의 색깔을 아주 가득 머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고 그럼 이걸 하자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그래 그것까지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호개인파 장동혁 세력과 함께 힘을 계속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뭔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목소리를 같이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의 색깔을 계속 연약하게 만들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개혁신당을 싸잡아 먹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계속해서 단일화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밑으로 깔았잖아요. 약간 지금 그게 오버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니, 근데 통일교, 네. 신천지 받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도 수사 대상에 넣고 하면 괜찮아요? 콜? 아, 저희는 그거 괜찮아요. 예. 저희는 신천지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자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네. 민주당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이 수사 덮은 부분을 같이 특검에 넣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건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 넣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특검의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선 여야의 지금 개혁신당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니까 이건 이제 진짜 정치로 풀어져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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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어쨌든 당내에서 제가 뭐 장동혁 대표를 뭐 항상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어제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진짜인 것 같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해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좀 그런 건강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면서 정치를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지금 정무수석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먼저 좀 와서 방문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이러한 과정들을 민주당이 지금 너무 여기에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좀 정치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야지 이거 2026년까지 24년에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냥 그 대결의 그 국면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길게 올렸던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아버지의 건강만 잃는 게 아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를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당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적 목소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사면 초과 상황일 겁니다. 네. 당무감사위 윤리위 그거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타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내부에서 오히려 단일된 목소리로 내줘야 되는데 배현진 같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부터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수석은 아마 야당 대표 만나겠죠? 뭐 언론들에서도 그런 예측은 나오던데요. 네, 이제 신임 정무수석이 되면은 이제 한 번쯤 이제 관례적으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만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는 그 국회 내에서도 신망이 좀 높으신 스타일이에요. 여야 공이 또 이제 대체로 관계도 좋잖아요. 네, 그죠? 정무수석으로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네. 아니, 이렇게 인사 잘할 거면서 이혜원은 왜 넣는 겁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는 저 조기 귀국 하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좀 원래 있었던 예정보다 좀 더 땡겨가지고 예. 지금 오는데 비행기가 빨리 잡히진 않아가지고 조금 늦어진 상황이고 그래요? 어쨌든 빨리 돌아오시겠다고 지금 하고 오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단식 대열에
함께 합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벌써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이제 와서 같이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런 결기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쨌든 그 취지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 특히 공천 비리 관련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인 동조를 하다 보니까 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의도의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이상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김지원 최고님은 오늘 하시겠다 그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6시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개혁신당 지금 스텝 꼬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어게인에 이게 바로를 할 게 있지. 이거 계속 그 명분이 안 살 거예요. 국민들 설득이 어려울 우리가 거예요. 스텝 볼 일은 아니고 근데 그분은 왜 며칠 있다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셔서? 네, 그거 처리하고. 자,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나가는 이유는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 자리를 아까 뭐 홍익표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좀 채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가는 분들이 누구 계시죠? 그럼 아직 뭐 공식적으로 그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우수석 사퇴로 이제 신호탄이 됐고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마 강원지사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개항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그 이제 보궐선거에 네. 출마할 걸로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경기 뭐 성남시장 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은하 국민통합비서관이 영등포 구청장. 또 뭐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안산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명들이 뭐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출마할 것으로 이제 예상 내지 이제 추측되는 사람들이긴 한데 대통령실이 이제 출범한 지가 6개월, 7개월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르진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음 들어가고 나서 일단 준비하고 이분들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선거를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 끝나자마자 그 지역구도가 내려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성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실 청와대 일 끝나자마자 화성 내려가서 주변에 거기만 돌아야 돼. 머릿속에 온통 거기뿐이야. 그러면은 청와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강을 좀 잡아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지역.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접전 지역이라서 꼭 내보내야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감투 쓰겠다고 청와대 한번 밟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남국 안산시장은 우리 당에게 도움을 좀 줄 사안이네요. 선거가 이제 네. 현지 누나 선거로 또 갈 수 있는 정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김병기 의원도 결국 제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참 보면은 정치인이 제일 어려운 게 선당 후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뭐 확정은 아니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거니와 임기 초에 뭐 임기 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뭐 초석은 좀 깔아놓았고 근데 그 부분과 있어서도 이것도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수성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자분들이 취재를 뭐 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취재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로 취재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안산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몇 개월 전에 박순자 의원 거기서 삼선하신 분이에요. 안산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정치자금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억 뭐 헌금 관련해서 이분이 정치자금법 그 받아가지고 이 대법에서 판결까지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또 덮어질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지역만 꼽아서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이게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지금 더 나와요 이거보다? 네,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인기가 좋아요. 솔직히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들 나올 텐데 이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진짜 단도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더 나온다고요? 하여튼 뭐 얼마나 나오는지는 뭐 선거 다가오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출마설 네. 중에 가장 놀라운 출마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고성국 이 씨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 네. 이번 주 중에 출판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서울
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뭔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출판 기념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북토크 아니면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분은 다 합쳤더라고요. 이 출판 기념 북토크 콘서트예요. 그래서 좀 축제 분위기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성국 씨가 이 보수 특히 이제 좀 더 많이 간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는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당에 좀 약간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얼마 전에 다음은 오세훈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우리 당의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그런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연속선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과반 이상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네.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냈거든요. 영남권의 30짜리를 달라. 그런데 또 거기에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장동혁 대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버리고 거기에다가 고성국 씨가 다음은 또 오세훈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앞에는 왜 빼세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니까 처단하겠다는 이게 얘기죠. 이제 뭐냐면 네. 중도 개혁 보수 진영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겠다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특별시사회가 있을 거예요. 김영삼 YS. 네. 오. 그게 있을 건데 그날 좀 재밌을 그건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김현철 이사장. 아. 네, 근데 이제 그날 개혁신당에서도 오고 예. 저도 가고 예.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의힘에 좀 많습니다. 많이 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와서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날 네. 고성국 씨 콘서트가 열리는 거거든요. 요 날이구나. 네, 같은 날이에요. 목요일 날 같은 근데 날이에요. 저는 고성국 씨가 뭐 한동훈 씨 다음은 오세훈이다 얘기를 했을 때 네. 남몰래 미소 짓고 있으셨던 분이 나경원 의원이었을 겁니다. 둘 다 나가라.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뒤에 네. 자기 본인의 이 고성국 씨 본인의 콘서트를 열겠다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은 다시 울상이 됐을 깜짝 것이고 놀랐고. 알고 네. 봤더니 나 저는 도와준 게 아니야. 이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고성국 씨 저는 뭐 비판할 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너무 고맙다. 정치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 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저기 민주당의 바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지금 우리 보수에 얼마나 지금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고성국 씨는 민주당이 밀어드린다. 네. 예, 이렇게 아니, 보는데. 장동혁 대표님도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야, 좋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와 민주당은 진짜 좋겠다. 아니죠. 시민만 보고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당 일각에서 도는 게 있었어요. 나경원 서울시장, 김민수 경기도지사, 장해찬 부산시장. 우리 당 일각에서 돌면서 장해찬 부산시장.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뭐 저희도 굳이 뭐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모두가 좋아하네요. 네, 모두가 좋아하는. 아니 근데 솔직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김어준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이렇게 파괴하고 들어오시면은 강용석 전 의원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득표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이죠. 돈은 많이 받죠. 돈. 네. 그러니까 돈벌이로 정치를 이용하시는 이런 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유튜버는 정치인 안 갈 테니까 정치인들도 유튜브 쪽으로 오지 마. 유튜브는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 네. 좁은 시장에 또 그렇게 들어와서 말이야. 우리도 힘든데 서로 취급하지 환경이. 맙시다. 네. 그래서 참 이 속이 답답한 고구마 10개 모은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고구마가 답답하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와, 여주에 마사토 아시죠? 마사토. 네, 그 마사토. 그 맨발 걷기 할 때 많이 한다는 정답입니다. 네. 물 잘 빠지고 건강에 좋고. 네. 굉장히 마사토에서 키운 고구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구마는 대체로 이제 조금 이제 뭐 해남이나 이런 아랫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여주예요, 여주. 네, 여기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년 키워봐야 한 서너 개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래서 귀하고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씨알이 대체적으로 좀 더 굵대요. 그러네요. 씨알을 굵고 그리고 꿀고구마, 밤고구마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일타쌍피, 일거양득. 이거 진짜 일석이조. 밤 맛이네. 밤이다. 그리고 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촉촉하네요. 촉촉하면서도 네, 촉촉해. 네. 촉촉해요라는 그 카드가 생각나네. 네, 촉촉한 고구마. 네.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네. 몇 분 돌린 거예요? 요거 아마 저희 제작진이 한 25분쯤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고구마 전문가잖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겨울마다 군고구마 장사를 진짜 했어요. 다네. 근데 지금 요즘 에어프라이기로 만약 이걸 하신다 그러면 120도에서 40분, 160도에서 20분 요렇게 1시간을 돌리세요. 그러면 꿀고구마가 됩니다. 먼저 낮은 온도에서 먼저 오래 120도 한번 돌리고 40분, 160도 20분.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맛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기가 이거 막힙니다. 진짜 맛있다. 꿀고구마네. 꿀고구마. 이것도 맛있네요. 엄청 맛있네요. 네, 이거는 고구마란 이름은 안 맞는다. 그냥 꿀구마? 뭐 이 정도 느낌이네요. 예. 3kg에 8,800원. 와, 이 고구마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굽지 않았을 때, 익지 않았을 때는 무게가 또 가벼워요. 고구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생 고구마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3kg 아마 한참 드실 거예요. 예, 그거 300박스만 특가로 보내드리니까 또 알림받기 쿠폰까지 적용을 하시면 한 박스에 7,920원. 아유, 이러다가 뭐 커피 한 잔 값인데 이거. 아유, 고구마 키우는 분들은 무슨 사회적 기업입니다 거의. 네, 3kg 8,800원에 무료 배송. 진짜? 무료 배송도 해준다고? 고구마.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내드리니까 더보기란 통해서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강희영 기자님은 네, 너무 어떠셨을까?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구마 맛은 혹시 괜찮았을까요? 네, 사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아침에 아침을 먹고 오는데 오늘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이렇게 하나 먹으면서 되게 든든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12시에 하루를 시작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진짜 작으신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휴양지에서 신혜원 기자님이 보고 계세요. 아 그래요? 말 조심하세요. 아 이 말도 못하는 거였어. 다 기록해 놓는다고 이런 거. 내가 이 얘기 했어요. 네네네. 자, 근데 아마 지금 마이크 쪽에 조금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고 우리 강희영 기자는 이번 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